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6.25 전쟁 때 서울 세브란스 병원장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 발행하셨고요. 네, 대단하시죠. 근데 그 어른이 저보다가 45년이 위신데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루는 아버지가 제가 경북 안동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아버지 인사드리러 가야지. 깜짝 놀라서 주변 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 같은 사람도 뜻이 통하면 친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도 그냥 친구같이 뭐 형님 누나같이 또 같은 연배면은 그렇게 대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손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40대 때부터 느낀 거는 인생학교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 하면서 보니까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있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결혼하고 또 애 낳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애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살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학교에서 우리가 그런 지식 말고 살아가는 지식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그걸 좀 더 알면은 저는 어머니를 어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매가 연세가 한 90 가까이 되시니까 약간 행동이 이상하셨어요. 근데 그게 치매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그래서 왜 어머니가 저렇게 전에하고 달라 변해지셨지 했는데 만약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았다고 하면 좀 더 일찍 준비를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는 앞으로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살지 모르지만 현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인데요. 86된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라고 그럽니다. 86된 아주머니하고 그 따님이 오셨어요, 사무실에. 왜 오셨느냐 하니까 유언을 하려고 한다. 왜 유언을 하시려느냐 하니까 그분이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요.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머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전에 결혼해서 자식이 둘 있고 지금 결혼해서 자식이 셋 있는데 50년 동안 애들이 6살 때 헤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른다. 근데 만약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 시골 아파트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한 1억 얼마나 되는데 그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지금 자식 5이 있으면 5이 다 의사가 합쳐져야 그 아파트를 팔든 뭐 하든 되는데 그 애들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주 곤란할 지경이라서 내가 유언을 하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재산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재산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유언하러 오는데요. 자식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싶다. 애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괘씸하다. 그 두 분이서 남편은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을 전부 아내한테 준다. 아내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전부 남편한테 준다. 이런 유언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요새 세상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유언하러 와요. 그 장남한테 시골 재산 있는 거 다 넘겨준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몇 년 있다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같은 사건인데 모시고 왔는데 이번에는 재산을 전부 둘째 아들한테 준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으니까 다음에 장남으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날달락하니까 끌려가지고 이 자식 끌려오고 저 자식 끌려오고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 계모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의 자식을.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어머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 어머니의 재산은 그 자식들한테 상속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예, 상속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피로 낳은 자식한테만 상속이 되고요. 나중에 새로 결혼한 어머니나 아버지, 내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한테 안 가니까. 자기가 키운 아들, 딸한테 안 가죠. 다른 자식이 없으면 자기 친정 형제들이나 누가 있으면 글로 가든가, 그 형제들도 없고 하면 나중에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국가에, 내 나라에 갑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유언하러 와서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친자식이다 해서 그때는 유언장을 써놔야 그 자식들한테 가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최근에 유언을 하러 왔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80 몇 되셔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형제들 간에 그 자식들 간에 의가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 다음에 남겨진 재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하면서 사실 재산은 조금 덜 가져도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 이 하나의 재산을 보통은 지분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지니까 요거를 형제가, 남매가 5이면 5분의 1씩 요래 나눠 가지는 이래 되면 나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파트가 5형제가 5분의 1씩 나눠 가져요. 한 형제가 팔려고 하면 다른 형제가 반대합니다. 그럼 못 팔아요. 다 합의될 때까지 못 팔아요. 근데 이 집은 치열하게 상속재산 가지고 소송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판결 나고도 합의가 안 되니까 다 지분으로 가지니까 지금 10몇 년이 됐는데 꼼짝달싹 못하게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형제 간의 의는 벌어져서 이제 거의 남남같이 되고 그걸 보면서 야,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조금씩만 양보했으면 의도 좋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손자 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유언도 하고 또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날 가까이 자주 찾아오고 모시기도 했던 조카한테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은 북한에 있는 자식을 못 잊어가지고
남한에 있는 자식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자식한테도 얼마 주겠다.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뭐 그런 유언을 한 분도 있고, 또 사실상의 배우자. 이제 한 편에서 먼저 돌아가시거나 헤어지거나 해서 다른 분하고 사는데, 그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사는 경우에. 예, 없는 거죠. 예, 사실상의 배우자. 근데 우리나라 법의 상속권은 호적에, 전해로 말하면 호적에 올라있는,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그 배우자만 법적인 상속권이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부부로 돼 있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 사실상의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겠다고 그 유언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내 재산을 좋은 일에 기부하겠다. 내 재산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유언하는 분들 중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더 많다고 할까. 제가 생각에 왜 이렇지 싶으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이런 교육도 다니고 하면서 더 유식한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 여기 있습니까? 예, 나이 들면서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혹시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챙겨보시자고요.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건 정리.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세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 사진 정리, 책 정리, 재산 정리. 사진 정리들은 좀 하셨나요? 저는 지금 한 몇 년째 옛날에 그 만든 사진 스캔을 하거나, 스캔보다가 어떤 때는 핸드폰 가지고 찍고 해서 컴퓨터에 거의 다 한참 걸려서 옮겨놨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사진 놔두면 어떻게 되시죠? 자식들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수천 장, 수만 장 사진 중에서 제가 이거는 꼭 남겨놓고 싶다고 하는 몇백 장, 한 100~200장이나 얼마는 특히 중요한 사진에서 또 그 중에서도 뽑아서 따로 놔두고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사진 정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정리도 좀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재산 정리, 이거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전에는 그 단독주택에 사니까 물건이 버리지 않고 그냥 어디 창고 한쪽이라도 쑤셔 넣어 놓는데, 요새는 아파트가 20평, 30평, 40평 이래 되면 거기 넣어 놓을 데가 없어서 큰 데서 적은 평수로 가면서 많이 버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버리고 나서는 또 이게 왜 없느냐 후회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어떻든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냥 쓰레기와 같이 자식들 버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지금 저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3년 됐는데 어머니 물건을 아직도 못 버려요. 형제 중에서도 그게 다릅니다. 저는 못 버려가지고 한쪽에 놔뒀다가 금년에 이불하고 옷 좀 버리고, 그러고도 아버지 어머니가 손 끝이 있는 그 장돌이고 이런 거는 좀 못 버려가지고 박스 한 2개 놔두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가지고 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애들이 버리면 버리고. 그렇지만 그것도 전부 사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선제로부터 내려온 거, 그것 저는 보면 제가 좀 감정적인지 눈물이 나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잘 못 버리고,
그 한국 오페라의 데모라고 하는 김자무 선생님, 예, 미 계시는데, 다는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이 대단하셨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좋은 물건, 그림 가지고 계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골동품 상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물건이 헐값으로 나왔다. 사겠느냐. 그 미국에 있는 자녀가 왔어요. 그 수많은 보물 같은 물건들 중에 자기 서양화 2점, 3점 딱 하고 나머지는 골동품 상에 헐값으로 넘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상담하러 온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도 그 옛날 좋은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빨리 정리해라.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주기도 하고 기증도 하고 해라. 우리도 처리를 못하는 애들한테 가면은 그건 짐 만들어 주는 거다. 혹시 그런 거 가지고 계시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자 그 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충격을 받고 야, 나도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정리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죠. 잘 아십니까?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90 가까이 되셨을 때 자서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지. 부모가 사신 거를 대부분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중요한 사항, 제가 사실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노트 한 권씩 정말 나눠드리고 싶었는데요. 노트 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것도 적어 놓고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적어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좀 해놓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산소도 준비하시고 수의도 준비하시고 했는데 1920년생이신데 돌아가실 때 수의도 옛날에 자연염색한 거 있죠. 아주 화려하게 다 준비해 놓으셔서 남은 자식들, 우리는 너무 편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합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 세상 뜬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병이 걸렸을 때 그랬습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찾아보고 꼭 인사드리자.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스쳐 지나갔는데 여유가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어.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인사드리고, 예. 이제 그런 거를 하자. 또 하나는, 제가 바로 위에 형한테 그랬습니다. 빚 갚고 떠나라. 빚 갚고 떠나자. 우리가 세상에 빚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누구한테 빌렸다 안 갚은 그런 빚도 있고, 마음의 빚도 있고, 예. 그래서 마음의 감사함을 꼭 감사 인사하자. 빚 갚고 떠나자. 그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재산 승계, 상속 플랜. 오늘이 이제 주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살해당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벌써 1960년대인데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또 다이애나 영국 황태자비도 갑자기
사고로 세상 떴는데도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굉장히 생각 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문제점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오늘 정식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승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세상을 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세상 뜨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많든 적든 그거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상속은 되겠죠. 어떻게 상속되죠? 형제들 같으면 똑같이 상속되죠. 예. 배우자는 자식이 1,000만 원을 가지면 자식이 셋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배우자는 50%단 1,500만 원. 하여튼 그 비율로 해서 상속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그거를 법정 상속, 예, 법에서 정해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구하라란 연예인이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요. 어릴 때 집 나간 어머니, 평생 돌보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엄마니까 상속권 있다. 그래서 언론에 크게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않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없애는. 그래서 지금은 법이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닌 법이 202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꼭 주려고 하면 유언장을 작성을 해놔야 된다. 상속 채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 포기를 하면 되죠. 포기를 하거나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면 한정 승인이라는 거를 하면 그거는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그게 한정 승인이라는 거죠. 그거는 무한정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그냥 상속자가 내가 된 걸 알고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할 수가 없고요. 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의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이 뭐 있죠? 증여. 생전에 재산 주는 거예요. 그건 뭐 요새 증여세가 많아가지고 다들 조심하고 합니다만, 거기서 주로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효도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효도계약. 자식들한테 내가 살던 아파트 준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시당하고 하는 경우 굉장히 주변에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는 대신 평생 날 잘 봉양해라. 근데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 매달 달라.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날 꼭 찾아오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재산을 넘겨주는, 그거를 소위 효도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면 되느냐? 말로 하면 나중에 효력이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도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죠. 그걸 부담부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 받는 자식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재산을 증여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부담부 증여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한 달에 생활비를 안 준다. 그러면은 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부동산 돌려줬던 거 다시 돌려달라. 그게 가능합니다. 제일 끝에 보면 계약 해지 조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런 효도 계약 내용인데요. 증여하고 성실껏 부양한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지하고 다른 조치를 취해도 이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저 계약서 작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주고 싶다는 그 마음과, 그렇지만 어떻든 나도 살아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고민의 결과가 이런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여기에 저가 매수로 재산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막 9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자식한테 넘겨주는 그럴 경우에는 세무사나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유언. 예, 유언으로도 재산을 넘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좌측 밑에 보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신탁회사에 요새는 광고도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도 하는데요. 그 자기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말하자면 맡기서 은행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따 이 부분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언이 필요하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1990년경, 벌써 한 35년 됐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는 유언장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모든 절차를 맡기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소위 변호사하고 법률을 전문으로 했는데도 그때 책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책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한 20년 얼마 후에 책을, 유언이란 책을 썼습니다만, 그 유언이 뭐냐? 내가 죽은 후에 내 재산이나 혹은 신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의사표시. 그러니까 재산이란 건 잘 아시죠? 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겠다. 아니면 내 신분 관계라는 것은 내가 혼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동안 숨겨놨다가 저 아이가 내 친자가 맞다. 이런 식으로 유언장에 적어 놓으면 이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하는 게 유언이라는 건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좀 깜짝 놀랐어요. 1990년, 그분이 지금 80 중반, 80 한 5, 6 된 분인데, 50 정도 들어서면서 유언장을 써가지고요, 썼는데, 해마다 바꿉니다. 해가 넘어갈 때마다 그동안에 변화된 환경이 있잖아요. 내 재산도
바뀌었고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해마다 유언장을 새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느 그 기독교 신문사에 얘기를 해서 거기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좀 소개를 그 내용이 어떤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에는요, 화평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이, 불화의 씨앗이 둘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자식들이나 재산을 잘 넘기면 집안이 화평한데요. 잘못하면은 집안이 풍비박산을 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집은 유언을 하지 않고 많은 재산을 잘못 놔뒀다가 형제간에 완전히 남남된 그 긴 세월을 십몇 년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화평을 취하느냐 불화를 취하느냐 그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유해한 핵폭탄, 자식들에게 가장 유해한 핵폭탄은 바로 부모의 재산이다. 그게 핵폭탄급이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 싸우는 거 아닌가 아시죠? 주변에. 어떤 집은 뭐 몇천만 원, 조그만 거 가지고도 치고받고 하고요. 여기 제일 끝에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 유언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돈만 가지고 생각하면 유언 안 할 수 있는데요. 유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생각 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것도 유언장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자식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도 쓸 수 있고요. 내 장기를 어떻게 할지, 또 내가 화장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특히 저는 신앙적인 문제도 꼭 쓰고 싶어요. 평생 정말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재산보다 더 귀중한 말이다. 그런 거 쓰고 싶습니다. 그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그건 뭐냐 하면요. 재산을 남겼어요. 그거를 등기면 등기하고 재산을 나눠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유언 집행자,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인데요. 그 유언 집행자를 유언에 기재해 놓으면 그 사람이 일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유언에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언장 쓰신 분도 계시죠? 예? 한번, 예? 아직 안 썼어요. 아직 안 쓰. 혹시 한번 손들어 보셨? 좀, 네?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을 할 때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언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말로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녹음하는 것도 있지만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언은 법률에서 5가지 방식만 정해놨고요. 그 방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자식들이 이거 내 부모님이 진짜로 마음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법에서 정해진 방식이 아니면 그 중에 누구든지 틀어버리면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법에서 정한 방식은 자필 유언, 자기가 직접 써서 유언하는 거. 두 번째는 녹음 유언, 예, 녹음해 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정사무실에 가서 하는 공정증서위원. 네 번째는 비밀증서위원이라고 해서 남 모르게 내가 써서 봉투에 넣어서 놔두는. 다섯 번째는 구수증서위원. 이거는 내가 위급할 때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막 이제 얼마 목숨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는 유언. 지금 그 다섯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각각의 유언마다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고요. 거기에 벗어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효력이 있습니까? 예, 이 다섯 가지 해당 안 되니까 효력이 없죠. 다만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보냈으니 우리 다 지키자.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틀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섯 가지 방식을 간단히라도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뭐라고 그랬죠? 자필. 내 손으로 타이핑하는 건 안 됩니다. 남한테 시켜도 안 되고요. 내 손글씨로 유언장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언장 쓰고 유언할 내용들을 쫙 씁니다. 제일 끝에다가 2020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쓰고요. 다음에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판례로 보면 주소 하나 빼먹어가지고 그 정성스레 쓴 유언장이 무효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요. 도장, 손도장도 됩니다. 무인도. 예. 예, 그거 뭐 인감 도장 찍어도 되고 다른 일반 도장 찍어도 되고 손도장 찍어도 되지만 도장도 꼭 찍어야 됩니다. 도장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이해가 되셨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직접 쓴다. 내 글씨를 직접 쓴다. 자필. 예, 자필. 예, 두 번째는 날짜 쓰고 또 주소 쓰고 도장 찍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것만 들어가면 그 유언장은 무조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쯤은 빼먹습니다. 내가 직접 썼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찍고 이것도 찍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도장하고 무인, 손도장 중에 뭐든지 하나만 하면 되고요. 아니 뭐 더 확실히 하시려면 둘 다 찍으셔도 더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네, 예, 예.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서명, 법률에서 서명 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예, 그러니까 무인 도장을 무조건 찍어야지 사인하는 거는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예. 자, 이제 자필증서 아셨죠? 그거는 집에 가서 언제든지 그래 쓰시면 공정사무실에 안 가셔도 돼요. 집에 뒀다가. 예. 나중에. 집에 뒀다가 네. 나중에 누군가 자식이 보고 이거 내한테 안 좋네. 없애버리면 그만이죠. 없어지죠. 보관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참 많아.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벌써 옛날입니다. 신문에 났는데 어떤 어머니가요. 유언장을 썼어요. 잘 보관해 숨겨놨어요. 나중에 그걸 자식들이 발견하고 어머니 유언장 맞아요. 다 효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한 자식이 문제 삼았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무효, 효력 없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자필 쓴 것도 무효에. 아무리 자필로 써도 네.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지면 무효라고요. 하나가 빠지면. 예, 예. 그게 다 들어가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없앴을 경우. 없애면 그거야 뭐 없어지는 거죠. 그 하나 또 복사본을 덮을 경우. 복사본은 소용없습니다.
원본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디 뭐 은행 대여금고에 놔두시든 누구 변호사한테 맡겨 놓으시든 그래서 공증유언을 많이 합니다. 공증유언은 없어질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공정사무실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다만 자필유언은 돈이 듭니까? 안 들죠. 공증유언 하려면 뭐 재산이 아무리 많아 최대한 300만 원입니다만 어쨌든 돈이 들죠. 예. 대신 돈이 안 들고요. 자필유언은 내 혼자 써서 놔두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공중사무실 가져갈 경우. 공정사무실에 가면은 거기서는 새로 그 공정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예. 대신 그거는 거기에 항상 있으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무효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죠. 다만 그 차이를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세 번째 비밀증서 유언이라는 거는 유언 내용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써가지고 봉투 속에 넣고 그거를 풀로 붙이고 거기다가 다른 증인이 또 써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날짜 쓰고 뭐 주소 쓰고 이거는 누구의 유언장이다 증인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유언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났거나 굉장히 위독해요. 마지막 내가 유언장을 안 썼구나. 그럴 때 증인이 있는 데서 내가 이걸 어떤 재산 누구한테 주고 하면은 거기 같이 있던 증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유언장을 쓰고 다른 사람 확인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나중에 검인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부분은 자필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유언장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각기 장단점은 아까 대략 이해가 되셨죠? 예. 하나는 잃어버릴 염려 있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필유언증은 예. 그렇지만은 공증유언은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자필유언장은 나중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검인하는 절차가요.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하면 한 두세 달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보통 개인이 하면은 아까 집행하는 사람, 유언 집행자 기재를 안 하면 상속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또 뭐 하고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고요. 쓰기는 쉬운데 집행하는 데는 조금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유언 공증을 하면은 그거는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 넘기고 나눠주고 할 수 있으니까 비록 돈은 들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편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거를 하느냐를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 유언을 할 때 알아둬야 될 아까 사항 중에요. 증인을 세워야 된다. 또 한 번 한 유언이라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아십니까? 오늘 내가 유언을 했어요.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어요. 다음 날 유언장을 새로 만들면 그 새로운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몇 번이고 아까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큰아들하고 왔다가 둘째 아들하고 큰아들 다 새로운 유언장이 마지막 남아있는 유언장이 최종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한 번 한 유언이라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그 중에 이 재산은 누구한테 꼭 줘야 되겠어요.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 유언하면 그것도 효력이, 나머지 재산은 그냥 유언 안 한 상태로 남아 있고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인데요. 자식이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어요. 내 돈으로 샀는데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들면서 보니까 야, 이거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거는 이 자식이 내한테 사준 건데 놔두면 전부한테 나눠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얘가 사준 거니까 얘한테 전부 상속이 된다. 이럴 경우에 필요하겠죠. 재산의 일부라도. 예, 그렇게 일부라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유언집행자를 선정한다. 이 말씀도 드렸죠. 상속인들 간에 재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으면은 등기 절차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유언집행자를 정해 놓으면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이 반대하고 뭐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쫙 일 처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유언을 할 때는 유언집행자를 꼭 지정을 해놔야 돼요. 현장에서 보면 그거 하지 않으면은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많으면 상속 재산의 세금 관계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나중에 세금 낼 그런 준비도 해놓고 하면 자식들이 편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많지 않아도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나누지? 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될 때 특별히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갖다가 그렇게 부양을 오래 했다. 혹은 매달 생활비를 줬다. 그럼 이 자식한테 더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 더 줄 수 있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분. 그러니까 이 자식이 더한 만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막내가 내 가게에서 내 일을 도왔어요. 걔 때문에 이만큼 재산이 잃었다. 걔 몫만큼 몇십 프로를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들한테 뭐 똑같이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류분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류분. 이거는 뭐냐 하면 각자 자기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해서 살았어요. 그 재산을 전부 남편 앞으로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하고 살다 거기 다 줘버리면 조강지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리에 나앉아야 되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유류분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몫이 있다. 예, 그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예컨대 자식이 5명이 있어요. 내 재산을 5분의 1씩 나누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면. 근데 그 재산을 제일 미운 자식, 내한테 찾아오지도 안 하고 저놈은 하나도 안 줘. 그런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하나도 안 받은 자식이 나 유류분 있어. 그 유류분이라는 게 50%입니다. 50%면 어떻게 되죠? 5분의 1에 50%만 아버지 재산의 10분의 1은 아버지가 무슨 뭐를 해도 10분의 1은 받을 권리가 있어. 이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언의 5가지 방식 좀 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하는 것도 아까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최근 한 5년,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요새는 이 제도가 꽤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 중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시죠. 장애인 유언자 대용신탁. 내한테 자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자식이 장애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죽어도 마음속에 제일 걱정되는 게 저 자식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그걸 신탁이라고 그럽니다.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내가 죽더라도 그 재산 중에서 장애 자식한테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도록 몇백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장애 자식이 죽으면 그 재산을 다른 자식한테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장애 자식도 똑같이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을 상속해 주지는 않아요. 재산 주지는 않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은 보장을 해줘요.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런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위에 거 한번 보실까요? 재혼 가정이라고 할 때 나이가 들어서 불가피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식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죠? 재산 문제죠. 예, 재산이 이거 새엄마나 새아빠한테 돌아가면 우리는 뭐야? 낙동강 오리알이야 뭐야? 그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여자입니다. 어떻든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거나 재혼을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아파트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거를 은행에다가 신탁을 맡깁니다. 맡기는데 그리고 유언장도 써요. 유언장에 어떻게 썼느냐? 내 재산을 자식들한테 전부 준다. 대신 재혼한 배우자가 법적으로는 권리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신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던 집은 계속 살게 한다. 예? 생활 보장한다. 그리고 내가 맡긴 재산 가지고 한 달에 생활비 몇백만 원, 200이 300이고 은행에서 지급해라. 대신 그 배우자가 죽으면 그 재산은 전부 자식들한테 줘라. 어떻습니까?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라도 하면 자식들의 권리는 보장이 되죠. 근데 어떻든 간에 서로 나이 들어서라도 부부로 맺었는데 완전히 내칠 수도 없고 아니면은 그 배우자가 내 상속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다 줘야 되거든. 현찰 주면 어떻게 돼? 현찰을 주면. 아니, 그러니까 현찰을 주고 그거로 배우자가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요. 이따가 뒤에 나오는 걸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지는 권리가 뭐라고 그랬죠? 유류분이라고 그랬죠. 유류분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 재혼한 배우자한테도 유류분이 있어서 아무리 내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생활마저로 해준다 해도 난 유류분 행사할 거야. 이러면 줘야 되고 또 소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나는 유류분 포기할 거야. 뭐 몇 억 주면 나중에 유류분 포기하고 소송도 안 하고 평화롭게 잘 지낼 거야.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근데 유류분은 사전에 포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포기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 자식들한테도 생전에 모아가지고 내 재산을 이렇게 누구는 어려우니까 좀 더 주고 뭐 니는 교육비 많이 들어 좀 적게 주고 이래 이해를 해서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나는
아버지 생전에 그랬지만은 못 받아들여요. 내 권리 찾겠어요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예. 유류분은 사전에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참 복잡하죠. 복잡해요. 네. 그 유언 내용이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둘째한테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근데 그 후에 무슨 형편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팔 수 있나요? 유언한 재산을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잖아요. 예? 못 팔아. 못 팔아요. 아닙니다. 유언한 거는 유언한 거고, 그건 내 죽은 후의 일이고, 내가 유언을 이걸 누구한테 주고 해도 마음대로 그걸 팔 수 있고요. 그래야지 내 권리인데, 예. 아니 이건 유언을 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재산을 못 받습니다. 그게 유언이 변경된 거고, 유언이 철회된 겁니다. 예.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유언을 했다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재산 처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 번 유언해도 나중에 계속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유언입니다. 유언을 했는데요. 이 자식한테 이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그 자식이 내보다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되면 그 유언은 없는 거로 되는 겁니다. 예. 그 자식이 있어도 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식한테 이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그게 혹시 걱정이 되면 내가 둘째 누구한테 이 아파트를 준다. 만약 누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인 손자 누구한테 이 아파트를 주겠다. 만약 그렇게 써놓으면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식이 내보다 먼저 죽으면 그거는 없는 겁니다. 유언 쓰기 시작해야겠네. 매일 쓰는 연습해야겠네. 예, 이따 한번 마지막에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유언을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자꾸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새로 유언장을 쓸 필요가, 재산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하면, 예, 좀 유언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쟁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예. 첫째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유언을 하라. 갑자기 세상을 뜬 분, 그것 때문에 십몇 년 동안 형제들이 원수된 거 제가 보고, 제가 뭐 항상 법률 가운데 있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서 써라. 아무리 내 진심이고 자식들이 부모님 진심인 줄 알아도 문제 제기하면 법의 요건이 안 맞으면 그거는 무효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건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류분을 계산해서 가능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느 한 자식이 너무 밉다고 하나도 안 주어서 나중에 분쟁 생길 것 같으면 아무리 미워도 소송은 일어나지 않을 만큼은 계산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상속에 관한 소송은요, 유류분 소송이 주를 이룹니다. 예, 난 내 몫을 다 못 받았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하라. 예. 어느 날 약간 희미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그분이
유언한 것도 신문에 계속 크게 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 치매기가 있다 어쩌다 무효다 어쩌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치매가 있어도 심하지 않은 상태의 유언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이거는 괜찮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좀 더 온전할 때 유언장을 쓰는 게 다툼의 여지를 그만큼 줄인다는 겁니다. 한 10년 전쯤에 신문에 난 것 중에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어느 집이 불타가지고 수리를 하는데요. 벽체를 수리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짐이 나왔습니다. 수리업자가 보니까 금괴가 뭐 60개인가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 돈으로 한 6, 70억 되는 금을 그 안에 넣어놨던 겁니다. 사정을 보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은 그때 80 중반인데 살아계시고 남편이 돈이 모이는 적적 금괴를 사가지고 벽장 안에다가 칸을 해서 난 모르겠어 넣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정신이 온전한 때는 그 중에서 때때로 한 개씩 꺼내가지고 자식도 주고 했는데 어느 날 치매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뜨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수리업자가 그 욕심내다가 잘못 들켜서 나중에 상속인들한테 돌아갔는데 뭐 상속세만 수십억 냈죠. 그렇지만은 그때 기사를 보면 상속세 아무리 많이 내도 좋다 신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실제 유언장이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을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한 19년 되셨는데 뭐 이렇게 해서 쭉 뭐 어떤 본인의 생각 같은 걸 쭉 적으셨습니다. 다음 부모의 혈육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뭐 형제지간으로 늘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시고 제일 끝에 부동산 분재 일람해서 뭐 시골에 있는 땅 몇 번지나 누구 몇 번지나 누구 쭉 이래 쓰셨어요. 쓰셨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차필유언장인데 그 요건을 안 갖췄어요. 제가 법률가지만 아버지가 쓰셨기 때문에 형제들한테도 이게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키자. 저한테 뭐 내용이 많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지키자고 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매년 유언장을 써온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지금 35년째 매년 그 일기장을, 유언장을 바꾸고 계시죠. 근데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상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언젠가 있을 내 삶의 끝을 생각하며 내 의지를 정리해 둔다.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됐다고 보여지면 즉시 장기기증 운동본부하고 연세대학교에 연락취해서 내 눈과 각종 장기를 고통으로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뭐 그런 남은 거는 병 치료하는데 연구용으로 주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가능하면 화장하라. 또 무언가 꼭 매장해야 한다면 그동안의 나의 실수와 위선과 모든 그릇된 나의 나쁜 추억들은 묻어두고, 우연한 기회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기억하는 나의 아름다운 마음과 좋은 말과 행동만을 기억해 다오. 이래 쭉 하면서 여기에
장기기중운동본부 전화, 연세대학교 전화, 그리고 또 널리 장래에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참고로 연락처를 기록해 둔다 해서 나중에 연락할 때를 번호를 적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도 준비를 해놓고요, 이분은. 그리고 조문객에 대한 인사를 꼭 해라. 장례식 후 꼭 인사의 글을 발송하라. 이렇게까지 아주 하나하나 이분은 위원장이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그 이제 너희들의 고맙다는 말로 내 삶에 끝인사를 한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하다, 내 가족들이여. 뭐 이렇게 해서 그 비상시 조치 사항을 적어 놓고요. 또 하나는 저 제일 끝에 내 삶의 끝 언저리에 서서 라는 제목으로, 이게 사실은 유언장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녀들하고 자기 배우자 아내한테 따로 써놨는데요. 하나는 언젠가 내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예비하며 이 글을 남긴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쭉 하고 내가 너희 엄마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잠시 했던 것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냥 중간중간 요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나는 이 글을 1990년부터 작성해서 수시로 수정하고 정리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 어머니나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이고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너 그렇게 양해하라. 또 뭐 며느리 사위한테도 인사를 하고요. 사돈 어르신한테도 인사를 하고, 끝으로 남긴 재산이 너무나 적어 어머니 사시는 동안 충족될지는 걱정이나 금전 문제는 어머니 뜻대로 따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너희들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너희들을 바라보며 나의 길을 웃으며 떠나간다. 이래 떠나는 아버지 누구가 남긴 글.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건 전문가군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고 그만큼 애틋하게 이분은 그러니까 매년 썼으니까 이제 자꾸 전문가가 된 거지. 예, 그럴 수 있죠. 이분은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내 시신이 조고한 데 쓰이게 하기 위해서 술, 담배 끊고요. 한참 때 직장 생활할 때는 많이 했죠. 술 끊고 담배 끊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나중에 누구에게 가도록 하겠다.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을 사이에 기증을 하면 거기에는 자식들이 뭐 유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재산을 어디다 기증을 하면 그때 자식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겠느냐. 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상속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라고. 뭐라고요? 유류분. 유류분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서 신문을 보시면요, 때때로 나옵니다. 어느 대학교에 내 재산 전체를 어떤 분은 뭐 100억을 기부했다. 그 자식들이 내 유류분이 있는데 그건 돌려달라. 그래서 되돌려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전에 자식들하고 이해가 돼야지. 예. 독단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선생님께 딱 보여줘야겠는데. 아니, 제가 오늘 대략적인 기준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유언장 남긴 거예요.
다는 안 읽고 요즘만 읽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읽을 때면 당신도 많이 늙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숱한 세월 부족한 나를 만나 아이들 보살피고 고생 속에 살아온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로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할 수 있겠소. 특히 아버님 모시고 살아오면서 이 문제 있고 또 남은 세월 아이들과 행복한 삶 누리시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최근 여러 가지 약으로 육체와 싸움 계속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50여 년 급여 생활하면서 재정적인 불안을 느끼는 듯해서 무엇보다 미안했습니다. 적어놓은 금전 목록은 큰 도움은 못 되지만은 너 그렇게 이해하라. 제일 끝에 사랑한 당신의 남편인 누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입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렇죠. 눈물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땐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전 관계에 있는 통장은 뭐가 있고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뭐 보험 서류는 책상 어디에 넣어놨고 또 책상 꼭대기에 보면은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무엇이 있다. 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파일처럼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또 집 노트북의 암호는 뭐고, 문서 파일의 패스워드는 뭐고, 다음 메일은 뭐고, 카드 번호는 뭐고, 이분은 이걸 막 아주 세세하게 적어놔서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 하나 마련하셨어요.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으십시오. 네, 참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그 인사를 못하는 다른다고 했잖아요. 네. 패린 자식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류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요번에 그 법이 생긴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랬을 때만 그 상속권이 배제되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상속권이 제한되는 것 중에 그 불법,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제한되는 규정이 민법에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동안 돌보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거 가지고는 상속권이 배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직접 작성을 한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언장 쓰고요. 어떻게 유언한다. 다음 재산은 처 누구에게 주고 다음 재산은 장남 누구에게 주고 또 다음 재산은 딸 누구에게 주고 이대로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연명치료 원하지 않는다. 여기 유언집행자 있죠. 유언집행자를 꼭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유언집행자 기재하고 작성일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음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주민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만 적어놓으면 좋고요. 예. 그리고 주소 기재하고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작성일자, 이름, 도장, 주소. 예. 유언집행자 넣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요새 챗GPT라는 거 혹시 쓰신 분 있습니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에도 이런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내용을 달리 해보고 싶다. 어떤 내용을 넣고 뺐으면 좋겠느냐 해서 챗GPT에 이거저거 물어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왜 놀랐느냐 하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개인끼리 있었던 것까지도 아는 것 같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요.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챗GPT가 자유의지를 가졌다. 저는 전에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어떤 게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하고 내 생각이 강해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범죄에 들어가고. 근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챗GPT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공지능이 자기가 판단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래 됐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신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는 그래 놨더라고요. 인류 역사 500년 내지 1000년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은 챗GPT의 출현이다.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거 말고 다른 제가 요새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 들어가서 물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런데 틀리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기회 나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게 컴퓨터 실력이 부족해서 그거를 여기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자필 유언서에 양식을 예시적으로 보여달라. 이랬더니 챗GPT가 아까 그 중에서 주소를 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식하고 잘 아는 놈이 결정적인 거를 틀려버려요. 그래서 활용을 하되 내가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판판이 당하거나 큰일이 일어나겠다. 예, 법률적인 것도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별별 거를 일부러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잘 가르쳐줘요. 알려줘요. 근데 중간중간에 결정의 허점이 여기 몇 개가 보여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제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유언이 잘 준비되면요, 갈등이 예방되고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남는 게 가족 간의 사랑일까, 싸움일까? 주변에 재산 때문에 다투는 집 많은 건 아시죠? 예, 뭐 워낙 아시니까. 근데 그 준비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사랑일까, 싸움일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교통정리라고 합니다. 사거리에서 차들이 서로 엉켜졌을 때요. 서로 내 주장 앞세우고 하면 거기서 뭐 몇 시간이고 앞뒤 꼼짝 못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약간 옆으로 양보하면은 쉽게 해소되는데 그 교통정리를 자식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비록 부모인 내가 자식들한테 욕을 조금 먹는 일이 있어도 자식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유언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10몇 년 동안 다툰 집, 지금도 다투고 있는 집인데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형제들이 지분으로 있으니까 팔지도 전부 일치돼서 못 팔거든. 내가 팔려면 더 기다려보라. 반대하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신앙도 좋으시고 하니까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탕 7개 중에요, 3개를 먹었습니다.
사탕이 몇 개 남았죠? 아니요. 초등학생 대답이 3개 남았대요. 아니요. 엄마가 말하는 게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제가 친한 분하고 어느 날 여러분들 식사로 갔어요. 제가 식사값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거 못 갖고 가요. 아, 그 말이 예, 나 이거 못 갖고 가요. 근데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죠. 남아있는 재산이 남는 게 아니고요. 먹는 게 남는 거고 이웃을 위해 쓴 게 남는 것이고요. 그냥 두고 가는 거는 남기는 게 아니고 그냥 방치된 것이다. 예, 방치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창고만 지어놓고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 안 되는데 창고만 지어놓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전화번호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 될 거니까 연락처 자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문. 예, 뭐 자문은 하실 수 그 있습니다. 연락처를 가르쳐 주셔야 자문을 구하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 그 언제든지 연락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뭐 더 질문 잘 없으신가요? 들었습니다. 예.